193대 0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대 없음, 기권도 없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만장일치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상임이사국 투표에서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지지합니다. 중국도 거부권을 포기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의 나라라고 비웃던 강대국들이 전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15년 비밀 작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23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샤의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부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외교 현장을 봤습니다. 냉전 종식도, 중국의 부상도, 러시아의 도발도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변화를 가장 늦게 받아들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브래들리. 미국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가장 늦게 깨달은 남자입니다. 그해 가을, 워싱턴 D.C.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국무부 해리 S. 트루먼 빌딩 7층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셔널몰이 보였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평범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브래들리 부차관보님, 지금 즉시 상황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8년간 국무부에서 일하면서 이런 톤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20여 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백악관 브리핑룸이 떠 있었어요.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원고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은 오늘부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엔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국은 더 이상 비효율적인 국제체제에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70년이었습니다. 70년간 미국이 주도해온 국제질서가 단 한 번의 발표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제임스 밀러 차관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했군. 그 작자가 진짜 해버렸어. 밀러는 30년 경력의 강경파였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국무부에 있었고 미국 우선주의를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조차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실질적 국익에 기반한 양자관계를 우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질문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변인은 원고를 접고 퇴장했어요.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상황시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 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동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담당 부서장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쟁 지역들이었어요.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동부. 미국이 유엔을 통해 관여하고 있던 모든 지역이 한순간에 공백 상태가 됐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 당장 급한 건 뭐야? 유럽 담당 부서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난리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긴급 연락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라는데? 미국 없는 안보리가 작동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동. 원래 안보리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 몇몇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기 없는 웃음이었어요. 중동 담당이 말했습니다. 걸프 지역 동맹국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알아서들 하라고 해. 우리가 언제까지 그 인간들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하나. 밀러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담당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소말리아 국경 지역입니다. 최근 무장 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빠지면? 밀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가 해결해야지. 미국이 왜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그게 왜 미국 문제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정리하자. 우리의 우선순위는 명확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이 걸린 지역만 관리한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해.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그가 돌아봤습니다. 동아시아 쪽은 어때? 한국, 일본 반응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부가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야 뭐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잖아. 발밑에 불이 떨어졌을 테니 정신 없겠지? 그가 웃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걱정은 안 해도 돼. 주한미군 28,000명이 있는 한 걔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 그게 제가 23년간 믿어온 상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유럽 본부에서 긴급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미국 탈퇴 이후 첫 번째 다자협의였습니다. 제네바 팔레데 나시옹. 거대한 회의장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미국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70년간 그 자리를 채워온 성조기가 사라졌어요. 대신 덩그러니 빈 책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빠졌지만 상황 파악은 해야 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영국 대표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오늘 회의의 핵심 의제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EU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에겐 경험과 자원이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EU 내부 조율이 문제입니다.
27개국 합의를 끌어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립니다. 6개월이요. 지금 분쟁 지역들이 불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더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어떤 조건으로? 조건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이 공짜로 뭔가를 한 적이 있던가요? 면볕이 웃었습니다. 중국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본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요.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언자는 나이지리아 대표였습니다. 5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한국이요. 프랑스 대표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도 이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일본 대표가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한국은 훌륭한 기술 국가이지만 국제안보 문제에서는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삼성, 현대, LG.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리더십은 다른 문제죠.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동의합니다. 한국은 지역 강국 수준이에요. 글로벌 안보 체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끼기엔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한국은 자격이 안 된다. 나이지리아 대표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국 이야기는 묻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네바의 가을 해가 창문으로 비쳐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마모토 켄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오랜만입니다. 야마모토 심의관. 반갑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야마모토가 복도 끝 커피 머신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커피를 뽑아 창과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국이 빠지니까 확실히 불안합니다. 아시아 쪽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해합니다. 특히 중국이 걱정입니다. 이 틈을 노리고 있을 게 분명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회의에서 재미있는 말이 나왔죠. 야마모토가 웃었습니다. 한국말입니까? 네. 그가 손을 저었습니다. 농담도 정도껏 해야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지리아 대표가 진지하게 말한 것 같던데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한국의 실체를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브래들리 씨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예요.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 하나도 제대로 못 막는 나라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가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외교력이라는 게 솔직히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한국이 이 판에 끼어들 실력이 안 되니까요. 만약 한국까지 나선다면 일본의 입지가 좁아지겠죠.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야마모토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밀러 차관부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회의 결과 유약 이후 내부 조율 난항, 중국은 조건부 개입 의향, 러시아는 관망, 합의 도출까지 최소 6개월 예상,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관련 언급이 있었으나 실질적 역할 기대 없음. 기술 국가 이미지의 그침.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내만 호수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밀러 차관부였습니다. 브래들리, 보고서 잘 받았어. 차관부님. 한국 얘기는 웃기더군.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 나이지리아 대표였습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뭘 안다고. 한국이 상임이사국. 그건 농담도 아니고 모욕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방위비나 깎아달라고 하면 벌벌 떠는 나라야. 그런 나라가 국제 안보를 논해. 웃기지도 않아. 저도 웃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어쨌든 수고했어. 계속 지켜봐. 유럽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일 뿐이라고. 6개월 뒤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과 제네바를 오가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하지만 볼수록 암담했어요. 유엔 안보리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빠지자 남은 상임위 사고 4개국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서는 대신 대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남중국해 관련 제재 해제도 논의해야 하고요. 1대1로 참여국에 대한 우선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야. 끝이 없었습니다. 개도국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종속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엔 중국 종속이냐는 거였어요. 러시아는 아예 관망 모드였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혼란이 길어지면 좋다. 서방 질서가 무너지는 건 러시아에게 이득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EU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 했지만 내부 조율이 난항이었습니다. 27개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랐어요. 폴란드는 러시아 견제가 우선이라고 했고 그리스는 난민 문제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어요. 회의만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3달째 아프리카에서 비극이 터졌습니다. 소말리아의 토피아 국경지대에 두무장 세력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난민이 12만 명을 넘어섰어요.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가 안 나왔습니다. 중국이 조건을 달았거든요. 소말리아 지부티 항구에 대한 우리의 권익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암시했습니다. 성급한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럽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빠진 건 유럽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상황 보고를 받으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결국 아프리카는 아프리카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하지만 인도주의적 위기가 브래들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미국 납세자들이 소말리아 난민한테 관심이나 있을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달째. 이번엔 아시아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사이클론이 상륙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였어요. 사망자 3,000명, 이재민 150만 명.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인도주의 조정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빠지면서 자금 지원이 끊겼고 조율 시스템이 마비됐거든요. 각국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보냈지만 체계가 없었습니다. 구호 물자가 항구에 쌓여 썩어갔습니다. 분배가 안 됐어요. 의료팀이 도착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CNN 특파원이 현장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다카공항에는 각국 구호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필요한 곳에 전달할 시스템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엔이 이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밀러 차관보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야 원래 재해가 많은 나라잖아. 알아서 하겠지. 5달째 이번엔 중동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걸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전력망과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범인은 불분명했습니다. 이란이라는 설도 있었고 러시아 영계 해커 집단이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대응 체계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각자 방어에 급급했어요. 정보 공유도 안 됐고 공동 대응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밀러 차관보에게 보고했습니다. 걸프 지역 사이버 공격권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빠진 자리를 밀러가 손을 저었습니다. 브래들리, 우리는 이미 빠졌어. 걔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유가만 안정되면 돼 나머지는 걔네 문제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6달째, 세계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어섰어요. 방글라데시 재난복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아직도 50만 명이 임시 캠프에 있었어요. 중동 사이버 공격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경제 피해가 8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새로운 위기들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미얀마 군부 탄압,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재난. 유엔은 무력했습니다. 안보리는 마비됐고 총회는 공허한 결의만 찍어냈어요. 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브래들리 부차관 모님, 아프리카 현장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소말리아 국경지대에서 무장 충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줄어들어. 왜?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개입한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엔도, 미국도, EU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니.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더 구체적인 보고가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구호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체계적으로 구호 물자 분배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현지 NGO들도 놀라고 있다고. 누가 한 건데?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사이버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미국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누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누군가가 15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나라라는 것을,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소말리아 국경지대, 2달 전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충돌이 줄었다고요. 운도 안 갔고, 미국도 안 갔고, EU도 안 갔는데.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밀러 차관부에게 출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거기 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뭘 확인해? 우린 빠졌잖아. 그게 이상한 보고가 있어서요. 밀러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알았어. 가봐. 대신 빨리 끝내고 와. 저는 다음날 케냐 나이로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이로비에서 경비행기로 갈아타고 소말리아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운난민 캠프가 있는 다다부 지역이었어요. 경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섭씨 42도,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현지 NGO 코디네이터가 저를 맞았습니다. 사라 음원기, 케냐 출신의 40대 여성이었어요. 10년간 이 지역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멀리서 오셨네요. 상황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리죠. 우리는 낡은 지프차에 올랐습니다. 먼지투성이 도로를 30분쯤 달렸을 때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국경 초소 근처에 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테나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서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도 보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에요. 뭐라고요? 사라가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장비들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센서, 통신 장비. 상당히 정교해 보였어요. 저는 장비 측면에 붙어있는 라벨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대한민국 국제협력단 제공. 이게 한국 장비입니까?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달 전에 설치됐어요. 누가 설치한 겁니까? 한국팀이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설치하고 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뭘 하는 건데요? 무장 세력 이동을 감지해요. 충돌 가능성이 감지되면 양측에 경고를 보내죠.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알림이 갑니다. 그래서 충돌이 줄어든 겁니까? 네, 기습이 불가능해졌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으니까 먼저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EU가 유엔이 6개월간 회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라가 저를 난민 캠프로 데려갔습니다. 캠프 입구에 임시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한글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긴급의료지원단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외국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국무부. 여긴 왜?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실례지만 이 의료팀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의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은 3년째예요. 하지만 한국 의료팀이 아프리카에 온 건 15년 전부터입니다. 15년이요? 네,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의료봉사 수준이었죠. 그런데 점점 확대됐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12개국에 한국 의료팀이 상주하고 있어요. 긴급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고 현지 의료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왜 언론에 안 나옵니까? 의사가 웃었습니다. 우린 홍보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냥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캠프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한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식수정화시설, 태양광 발전기, 이동식 화장실. 모두 조용히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브래들리 씨,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삼성, 현대, 그 정도만 알았죠.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어떻게요? 다른 나라들은 와서 사진 찍고 가요. 보도 자료 내고 성과 발표하고 끝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남아요. 시스템이 작동할 때까지 함께 있어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사라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조건을 안 달아요. 정치적 지지도, 경제적 양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걸 물어보고, 해주고, 떠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한국은 15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조건 없이. 미국은 국익을 따지고, 중국은 조건을 달고, 러시아는 방관하는데, 한국은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 일을 해왔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해외봉사, 한국 PKO, 한국재난지원,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수단, 레바논, IT, 필리핀, 네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그 편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케냐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방글라데시로 향했습니다. 사이클론 피해 현장이었습니다. 아직도 50만 명이 임시 캠프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이상한 보고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카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공기가 폐를 눌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혼란이 보였습니다.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2달 전 보도에서는 물자가 쌓여 썩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트럭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가장 피해가 컸던 바리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 거리였어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무릉덩이가 있었고 무너진 건물 잔해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중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중장비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가이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요. 뭐라고요? 한국에서 보낸 거예요. 사이클론 터지고 7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72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지원 규모를 논의 중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장비를 보냈다고요. 바리살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캠프가 보였습니다.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케냐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수 배급소, 의료 텐트, 급식소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캠프관리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조끼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왔는데요. 여성이 돌아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국무부. 무슨 일이시죠? 상황을 파악하러 왔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인상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구축됐습니까? 여성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빨리. 이건 15년 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또 15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은 방글라데시에서 15년 전부터 재난 대비 훈련을 했어요. 현지 공무원들, NGO들과 함께요. 매년 2번씩 합동훈련을 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까? 내일 재난이 터지면 누가 뭘 해야 하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오면 바로 작동하게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떠 있었습니다. 물류 흐름, 인력 패치, 의료 수요 예측. 이 시스템은 한국이 개발했어요. 재난 발생 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자원을 최적 배분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걸 한국 혼자 만든 겁니까? 아니요. 방글라데시 정부, 현지 NGO, 국제기구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훈련을 지원했죠.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현지 직원들, 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어도 할 줄 알아요. 저는 밖을 봤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능숙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질문에 여성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방글라데시가 한국한테 뭘 해줬습니까? 왜 조건 없이?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한국은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세계가 한국을 도왔어요. 조건 없이요. 그 덕분에 한국이 지금처럼 됐죠. 그녀가 캠프를 둘러봤습니다. 이건 그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는 거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캠프를 둘러보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방글라데시 남성이었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을 통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이클론 때 집이 무너졌어요. 다리를 다쳤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근데 한국 의사가 절 살렸어요. 밤새 수술해줬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와서 사진 찍고 가요. 약속만 하고 안 지켜요. 근데 한국은... 그가 말을 멈추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눈을 봐요. 우리 말을 들어요.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요.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미국 사람이라고 했지? 네, 미국한테 전해줘요. 한국처럼 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중동이었습니다. 2달 전 터진 대규모 사이버 공격. 걸프 지역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그 공격 말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 완료. 47개국 네트워크 연동. 출처 대한민국. 저는 밀러 차관부를 찾아갔습니다.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밀러가 서류를 흘끗봤습니다. 한국. 사이버 방어. 무슨 소리야? 한국이 중동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건 미국이나 이스라엘 수준이나 되는 나라가 하는 거야. 하지만 보고서에 밀러가 손을 저었습니다. 과장된 거겠지. 한국이 뭘 안다고 사이버 전쟁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밀러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가봐. 대신 헛다리 짚으면 책임져. 두바이. 저는 UAE 국가안보국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미국 대사관을 통해 면담을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응접실에서 기다리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아랍인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브래들리 씨. 저는 칼리드 알 만수리입니다. 사이버 안보국장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오셨다니 궁금하더군요. 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칼리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만 알면 됩니다. 칼리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따라오십시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참을 내려갔어요. 귀가 먹먹해질 정도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통제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이었어요. 세계 지도가 떠 있었고 수백 개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어요. 기술자들 사이에 한국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랍인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칼리드가 말했습니다. 이게 중동 사이버 방패입니다. 47개국이 연결된 통합방어 시스템이에요.
47개국이요? 내의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공격 시도가 감지되면 즉시 경고가 떴고 자동으로 방어가 작동했습니다. 이걸 한국이 만든 겁니까?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한국이 제안했어요. 처음엔 우리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뭘 원하는지 몰랐으니까요. 뭘 원했습니까? 칼리드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요. 뭐라고요? 한국은 조건을 안 달았어요. 기술을 공유하고 인력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리고 운영권은 우리에게 넘겼어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요? 왜 조건 없이? 칼리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한국 책임자에게요. 뭐라고 하던가요? 연결된 세계에서는 한 곳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 우리는 같이 안전해지거나 같이 위험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2달 전 사이버 공격 때 이 시스템이 작동했습니까?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만에 공격을 차단했어요.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피해가 10배는 됐을 겁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브래들리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이 빠지고 우리는 불안했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줄지 몰랐으니까요.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있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70년간 우리가 지켜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하루아침이었죠. 칼리드의 목소리에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15년간 아무 말 없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거기 있었죠. 누가 진짜 친구인지 이제 알겠더군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중동에서 본 모든 것을 담았어요. 15년간의 준비. 47개국 네트워크. 127조 원 규모의 투자. 4만 7천 명의 인력 파견 누적.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밀러 차관보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는 읽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좀 도왔다고. 좀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15년간. 브래들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강대국은 못돼. 군사력이 뭔데? 경제 규모가 뭔데?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마. 괜히 한국이 잘났다는 인식 퍼지면 우리한테 손해야.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네바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비공식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거였습니다. 의제는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구축. 저는 다음날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대표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일본 대표 야마모토도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뭔가를 했어요.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 상황 개선, 방글라데시 재난 복구, 중동 사이버 방어,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야마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이 좀 도왔다고 해서 과대평가하는 건 이호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그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의 국제협력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PKO 파병, 재난지원, 의료봉사, 기술협력 숫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15년간 12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4만 7천 명의 인력을 파견했어요. 47개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건 없이 했습니다. 정치적 지지도, 경제적 양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호 대표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개월간 회의만 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야마모토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요. 이호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 지난 6개월간 일본은 뭘 했습니까? 야마모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했죠. 그래서 결과는요? 야마모토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요.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야마모토를 마주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브래들리 씨, 야마모토 심의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무엇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항상 아래로 봤어요. 식민지였으니까, 전쟁 후에도 한참 가난했으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도쿄에서 지금 난리입니다. 한국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뭘 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브래들리 씨, 미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직 상부에서 판단 중입니다. 야마모토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죠. 미국은 인정하기 싫을 테니까요.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제자리입니다. 일주일 뒤 운에서 또 한 번 고위급 회의가 소진됐습니다. 이번엔 공식 회의였습니다. 의제는 충격적이었어요. 운안전 보장이사회 개편론의 새로운 상임이사국 추가 검토. 저는 회의장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운사무총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국제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의 탈퇴로 안보리는 마비됐고 수많은 위기가 방치됐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누군가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조용히 국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빠진 공백을 메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사무총장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류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한국을 상임이사국으로? 그건 시기상조입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꼭두각시죠. 그런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면 안보리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야마모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상임이사국은 70년 이상의 역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좀 도왔다고 해서 갑자기 상임이사국.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국 대표였습니다. 김서영.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 그녀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김 조정관,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서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그녀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이 아니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녀가 중국 대표를 봤습니다. 리 부부장님. 지난 6개월간 중국은 아프리카 분쟁에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숫자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침묵. 김서영이 야마모토를 봤습니다. 야마모토 심의관님. 일본은 방글라데시 재난에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야마모토가 우물쭈물했습니다. 예산 심의가 내부 조율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15년간 12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4만 7천 명을 파견했어요. 47개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조기경 보 시스템, 아시아젠 안대 응체계, 중동 사이버 방어망. 모두 한국이 구축했어요. 그녀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지지도, 경제적 양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거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따지는 동안 한국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녀가 중국 대표를 다시 봤습니다. 리 부부장님, 한국이 미국 꼭두각시라고 하셨죠. 리웨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47개국이 한국과 협력하고 있을까요? 왜 아프리카와 중동이 한국을 신뢰할까요? 미국 때문인가요? 리웨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조건 없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김서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상임이사국 자리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정이 있든 없든 그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10분간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급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리웨이도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15분 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모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야마모토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야마모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일본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의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김서용을 봤습니다. 김 조정관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회의장의 감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발언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리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 박수, 탄성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포기했다. 일본이 한국을 지지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리웨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꼭두각시라고 했던 말 철회합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가 김서용을 봤습니다. 중국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돕는다는 게 어떤 건지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도 한국을 지지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따랐습니다. 프랑스도 동의합니다. 러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김서용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됐다는 듯이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공식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은 옵션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죠.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상임이사국, 농담도 정도껏.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지했습니다. 중국이 거부권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강대국이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엔 총회 투표일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JFK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공항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택시를 타고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이스트 강변에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건물 앞에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생중계 차량도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총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193개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유엔 총회 특별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2847호 대한민국의 상임이사국 추대건입니다. 사무총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결의안은 지난주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총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안보리에서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해도 총회는 다른 문제였어요. 193개국이 투표하는 겁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김서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193개국 대표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알 수 없었죠. 그녀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세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엔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조건 없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은 없었을 겁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서영이 단상 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15년간 한국은 12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4만 7천 명의 인력을 파견했어요. 47개국과 협력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패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연결된 세계에서 함께 안전해지는 것,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한국은 계속 일할 겁니다. 조건 없이 책임감을 갖고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몇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그러더니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박수가 회의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서영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사무총장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추대에 찬성하시는 나라는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는 나라는 적색 버튼을, 기권하시는 나라는 황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회의장 전면에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찬성 0, 반대 0, 기권 0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찬성 1, 가나였습니다. 그 다음 찬성 2, 나이지리아, 찬성 5, 찬성 12, 찬성 27,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반대는 여전히 0이었어요. 기권도 0점, 찬성 58, 찬성 89, 찬성 127,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나라가 찬성하고 있었어요. 찬성 156, 찬성 178, 찬성 191,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찬성 192,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마지막 미투표국이 떠 있었어요. 미국.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탈퇴했지만 옵저버 자격으로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미국 대표단 쪽을 봤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버튼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 회의장 전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녹색 버튼, 찬성.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찬성 193, 반대 0, 기권 0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193대 0점.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단 한 표의 기권도 없이 유엔 역사상 유례없는 만장에 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기쁨인지, 부끄러움인지, 감동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의제 2847호가 만장에 7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김서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아프리카 대표들이 먼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방글라데시 대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진짜 친구입니다. 중동 대표들도 줄을 섰어요. 한국과 함께라면 안심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신뢰의 승리였습니다. 15년간 조용히, 조건 없이 쌓아온 신뢰. 그게 오늘 폭발한 거였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밀러 차관보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차관보님. 밀러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브래들리.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옳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어.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밀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간 외교를 했어.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지.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봤잖아. 193개국이 한국에게 표를 던졌어. 미국도 포함해서. 그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야. 15년간. 조건 없이 밀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은 70년간 우리가 지켜준다고 했어. 하지만 조건을 달았지. 정치적 지지, 경제적 양보, 군사기지.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냥 도왔어. 그게 차이야.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브래들리. 미국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중국이 아니었어.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이었어.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었어.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어. 신뢰로 연결하는 시대가 시작된 거야. 밀러가 어깨를 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장 먼저 증명했어.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마천루들이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유엔 본부만 보였어요. 그 건물에서 오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기록이었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6개월 전 나는 한국을 이렇게 생각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완전히 틀렸다. 한국은 15년간 세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조건 없이 아프리카에서 분쟁을 막았다. 아시아에서 재난을 복구했다. 중동에서 사이버 공격을 차단했다. 모두가 회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일했다. 모두가 조건을 따질 때 한국은 그냥 도왔다. 그리고 오늘 193개국이 한국에게 표를 던졌다. 반대 0점, 기권 0점. 역사상 유례없는 만장일치. 왜? 힘이 아니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군사력으로 따지면 강대국이 아니다. 돈이 아니었다. 127조 원은 큰 돈이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적다. 그럼 뭐였을까? 신뢰였다. 15년간 조용히 쌓아온 신뢰. 조건 없이 도운 기억.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시간. 그게 오늘 폭발한 거다. 나는 23년간 미국 국무부에서 일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미국이 없으면 세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만이었다. 미국이 빠지자 세계는 새로운 중심을 찾았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국이었다. 미국은 70년간 힘으로 세계를 지켰다. 한국은 15년간 신뢰로 세계를 연결했다.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 답은 이미 나왔다. 저는 글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희미하게 하지만 꾸준히 빛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엔 본부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의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건물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임이사국으로서 할 일이 많았겠죠. 저는 김서영 조정관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그녀가 나왔습니다. 브래들리 씨, 김 조정관님, 잠시 시간 되시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서영이 저를 봤습니다. 사과요. 저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선에 익숙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선이 아니에요. 행동이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세계가 한국을 봐준 덕분에 지금의 한국이 있죠.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행동하기로 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요? 15년간 조용히요. 네,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 필요는 없었어요.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일을 하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임이사국이 되셨잖아요. 이제 더 큰 힘을 갖게 됐는데. 김서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네, 조용히, 조건 없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거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됐다고 한국이 바뀔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브래들리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젠가 미국도 그걸 깨달을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김서영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무부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유엔 탈퇴 뉴스를 봤습니다. 세계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23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배신도, 협력도. 하지만 오늘처럼 명확한 교훈을 얻은 적은 없었어요.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뢰는 남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23년간의 국무부 생활을 마치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방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 조건 없이 돕는 방법.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방법. 저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오늘도 일하고 있겠죠. 조용히, 묵묵히, 조건 없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저는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23년간 일한 외교관이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한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모든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 조건이 아니라 헌신, 지배가 아니라 연결. 한국은 그 새로운 방식을 15년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인정했어요. 193대 0점. 역사상 유례없는 만장일치.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가장 먼저 증명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가 유엔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조용한 신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